자, 그런데 어머니는 어땠어요?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하였대요. 349페이지죠? 이제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았다.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니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전에 이 어미다람쥐가 자기가 계속 먹이를 줘서 야생의 습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어미다람쥐가 죽고 새끼다람쥐가 굶어주는 경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자란 천우신조로 구해진 살아난 새끼 두 마리 새끼 다람쥐들도 어미다람쥐의 습성을 따르지 못하고 고양이의 습성을 따랐기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수다람쥐가 이제 고양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를 계속 따랐으니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애는요, 계속 따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나가서 네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진단다 하면서 어머니는 그 말을 계속 버릇처럼 내뱉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49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에 안았다까지, 그 다음에 여섯 일곱 번째 줄에서 하는 예야부터 해서 내뱉었다까지, 자,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인식이 변화를 했죠. 어머니의 인식이 변화를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어머니가 자식 생각이 나서 고양이 그 다람쥐에게 곧잘 뭐 씨감자나 씨고구마 같은 먹이도 주고 매일매일 먹이를 주면서 불쌍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인식이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가장 큰 사건은 뭐였어요? 네, 바로 어미다람쥐의 죽음이었죠. 자, 어미다람쥐가 자신이 먹이를 줘서 길들인 것 때문에 어미다람쥐가 죽게 되었고, 자,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은 자신의 본래 습성을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신명성을 깨닫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것은 그냥 인간 중심적 사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배고파 보이고 추워 보인다고 야위였다고 해서 그냥 감자 하나 주고 고구마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 인간이 보았을 때 불쌍하다고 해서 먹이를 준다거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심각한 행동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 고양이에게 자란 다람쥐가 죽거나 다치는 일도 겪으면서 깨달았던 거죠. 본래의 습성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본래 습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어머니의 행동이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자, 그날도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던 수다람쥐가 졸기 시작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잠들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흔들어도 다람쥐가 깨어나지 않았다. 겨울잠을 자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겨울잠에 잔 다람쥐를 술독에 어머니가 옮겨주셨고요. 자, 그래서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나서 밥을 먹는데 사람처럼 자는 다람쥐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동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과 동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고 있죠. 다람쥐 부부가 무사히 겨울을 났고 술독이 워낙 커서 식량 걱정을 하지도 않았고 물론 덕분에 술독이 너무 커서 다른 곳에 묻어둔 식량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놔서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람쥐 부부가 7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또 찾아다닙니다. 이제 다람쥐가 이제 야생의 습성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새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이제 천적을 피해서 먹이를 잘 구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풀, 도토리, 도마뱀 막 챙겨오는데 이제 이 찾으러 다니는 수컷 다람쥐가 자기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이제 그동안 막대기를 꽂아놨던 곳을 이제 식량을 알려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손쉽게 먹이를 구하게 하면은 또 의존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고 그 시절을 겪어야지만 성숙하고 또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350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0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가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 와서 구경을 했고, 자, 그러면서 술독에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집 조상이 다람쥐로 태어난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역 신문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사진도 찍고 싶어 했고, 다람쥐 새끼도 키워보고 싶어 했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면장댁에 2마리를 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 10번째 줄 보면은, 자, 우리 아이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해요. 자, 근데 키워보고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좀,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키운답니다. 왜냐면은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자, 10번째 줄이죠.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기른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자, 그럼 기르기 쉽고 그 다음에 귀엽다라고 동물을 기르는 것은 어떤 인식이에요? 바로 요런 인식이죠. 인간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엽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애완동물이라는 뜻이죠. 내가 귀여워하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 네, 그래서 그 동물의 자연적 습성이나 야생의 습성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귀엽기 때문에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 애완동물로 바라보는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식 같은 다람쥐를 내줄 수는 없었겠죠. 새끼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안 주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2달 간격으로 새끼를 낳았고, 다람쥐가 그 새끼들을 이제 12마리 다람쥐를 분양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면장집에 갔는데 그 면장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눈물이 났대요. 왜냐면은 손자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는데 그 다람쥐 집에 앵무새 철창 같은 곳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작은 쳇바퀴를 돌돌돌 굴리면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다람쥐의 모습을 보니까 그날 하마터면 어머니는 울 뻔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는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요? 그쵸. 자식과 같은 존재인 새끼 다람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쳇바퀴나 돌리면서 철창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겠죠. 왜 안타까웠느냐? 자신의 본연의 습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에게 애완동물로서 귀여움받으면서 습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다람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그 모습이 아마 안타까웠을 것이다. 아마 그 다람쥐들은 더 이상 인간의 그 습성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자연에 돌아가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 예전에 어미 다람쥐처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텔레비전 안에서 보면은 돼지를 집안에서 기른 사람도 나오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잠도 침대에서 재우고, 뱀이나 원숭이도 기르고. 자, 근데 이 어머니의 생각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반성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 동물이 사람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고요. 원숭이들도 욕실에서 목욕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러운 돼지우리일지언정, 무서운 천적이 도사리는 숲속일지언정 동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그날 오면서 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351페이지의 8번째 줄,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야생동물에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자유롭기, 아름답기 때문이다죠. 아름답기 때문이다까지. 바로 이 부분이 어머니의 생각이자 이 작품의 중심, 주제이죠. 야생동물이 아무리 편안한 곳에 사는 것보다 자기의 자유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머니의 생각이지만 이것이 바로 주제의 부분이죠, 이 글에. 그래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면서 야생동물이 자유로워야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말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말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칠판이 꽉 찼네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칠판 지워주세요. 짜잔! 칠판을 또 누가 깨끗이 지워줬습니다. 자, 결말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이죠. 자, 어머니는 그동안 어미다람쥐와 또 다람쥐 새끼, 또 고양이에게 길러진 새끼들, 그 다음에 암다람쥐에 의해서 습성을 익히고 다람쥐 본연의 습성을 익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다람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결말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결말 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35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어머니가 다람쥐 새끼들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은 면장내 집에 나눠준, 그러니까 분양을 해줬던 다람쥐 새끼 2마리가 자연의 습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났고, 이제 아까 왔던 주제의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가 더 이상 다람쥐 새끼를 분양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손주가 와가지고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이제 어머니가 나눠주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모, 그 다람쥐가 뭔데 이러세요? 제가 돈 주고 산다니까요? 애가 다람쥐 기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좀 파세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이지만, 또 다람쥐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9번째 줄 351페이지. 자, 아무리 사람이 이 동물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도 야생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았고, 이것이 어머니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그 앞에 나왔던 그 조카의 말, 내가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잘 기르겠다 하는데 왜 그러세요? 돈 주고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조카의 말 같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이 근처에 사는 교장이 와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다람쥐 몇 마리 주세요 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그랬더니 교육용으로 쓰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역시 그것도 인간 주의적 사고죠. 인간 교육용으로 동물을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찾아온 사람들도 아우 시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게요. 자, 2마리만 파세요 하고 돈을 내도 어머니가 거절했고, 그랬더니 밤에 와서 몰래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람쥐에 총을 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심들, 바로 인간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가해지고 있었어요. 자, 어머니는 내 딸을 낳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352페이지. 자, 우리 강아지가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거야. 다람쥐는 여름 내 부지런히 일하지. 밤도 모으고 도토리도 모으고 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서 밤이나 도토리를 저장하거든. 허허, 근데 말이야, 그 녀석들은 그 많은 식량을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있게 되고,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는 싹을 틔운단다. 우리 집 뒤란에도 그렇게 싹을 틔운 밤나무가 많아. 바로 그 밤나무가 자라면 우리 강아지도 따 먹게 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이죠. 자, 우리 강아지가 크면부터 시작해서 따 먹을 테니까까지, 테니인가요? 먹을 테니. 네, 테니까까지. 네, 여기까지. 자, 이 어머니의 말씀은 뭐냐? 이 다람쥐가 자연 모습대로 살게 해주면은 우리 손주도 네가 그걸 덕을 알 거야. 왜? 다람쥐의 습성은 뭐냐면은 여름 내내 먹이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놓고 저장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다람쥐는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묻혀있는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자라면 또 나무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열리는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것을 사람이 또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가 자기의 습성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대로 모아놨던 밤이나 도토리, 그것이 자라면 결국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 자연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존재이고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람쥐가 자연의 동물들이나 다람쥐를 비롯한 자연 동물들이 본연의 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 인간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주장이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또 이제 우리 손주를 달궁달궁 흔들면서 재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이 8-1단원 작품을 감상한 눈에서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내용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결국 어머니께서 인정이 많고 속이 깊으신, 또 그리고 이런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다람쥐와의 에피소드를 통해 결국 이렇게 동물이든 자연이든 그것의 본연의 습성대로 두는 것이 결국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서로가 행복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네,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354페이지부터 해서 학습활동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미다람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사건 이전에는 다람쥐의 먹이도 챙겨주고 또 함께 있으면서 보살펴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어미다람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람쥐가 스스로의 본성을 잃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등장인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작품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이번 문제죠. 자,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람쥐가 다람쥐답게 크려면은 사람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조카나 교장, 마을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귀여워서 기르는 사람들이었죠. 다람쥐는 뭐라 그랬어요? 애완동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뭐 아니면 교육용으로 사용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조카나 교장,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돌고래가
돌고래 쇼를 하던 돌고래들이 결국 이렇게 야생으로 방생되어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고양이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만한 거리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고래를 풀어준 것은, 방생한 것은 이제 늦었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길고양이 지킴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길고양이가 스스로 살아남도록, 야생에서 스스로의 본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시선에서 불쌍하다고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오히려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59페이지 가시면요, 소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8-1단원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선생님과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9-1단원 우리 국어가 걸어온 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세 국어 문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요. 자, 안녕.